검은 바다 위 낡은 어선 한 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선 북한 경비정의 탐조등이 미친 듯이 바다를 훑고 있었고 총상을 입은 동료는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 바닥에 엎드린 채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 수평선 위로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흰 천을 흔들었습니다. 목이 찢어져라 외쳤습니다. 우리는 귀순자입니다. 탈북자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대한민국 해군 함정 갑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대식입니다. 전 조선인민군 공병대대 중위였고 개성공단 폭파 작전에 투입됐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동료 4명과 함께 목숨을 걸고 탈북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왜 제가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다던 조국을 등졌는지, 그리고 왜 대한민국 땅을 밟고 대성통곡을 했는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2020년 6월 초 평양의 날씨는 무더웠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았습니다. 인민무력성 지하회의실로 오라는 명령이었죠.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라고만 했습니다. 군인에게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이는 거죠. 저는 군복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평양 시내를 지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일성 광장 앞으로 출근하는 인민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지친 얼굴이었지만 저는 그때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인민은 고생하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수령님을 위해 희생하는 게 영광이라고 들었으니까요. 인민무력성 지하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는 사람들 몇 면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보위부 대좌, 총정치국 간부, 인민무력성 고위 장성. 제 계급으로는 평생 마주칠 일 없는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대식 중위 들어오시오. 저는 차렷 자세로 걸어 들어가 경례했습니다. 조선인민군 공병대대 한대식 중위 명령에 따라 출두했습니다. 보위부 대좌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한대식 동무의 가문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소. 할아버지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무장투쟁을 함께하신 혁명열사시고 아버지께서는 현재 인민군 소장으로 복무 중이시지? 예, 그렇습니다. 동무 자신도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공병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들었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혁명의 후계자로 키워졌습니다. 당에 충성하고 수령님을 모시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대좌가 말을 이었습니다. 동무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 하오. 조국 통일의 성스러운 과업에 동무가 선발된 것이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조국 통일. 우리 인민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것. 저는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떤 임무든 목숨 바쳐 완수하겠습니다. 대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개성공단 완전 철거 및 폭파 작전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개성공단이라고요? 그곳은 남조선 괴뢰들과 합작한 공장, 단지 아닙니까? 물론 이미 폐쇄된 지 오래됐다고 들었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시작으로 개성공단 전체 시설을 단계적으로 폭파한다. 남조선 괴뢰들의 침략 전초기지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이오. 이 작전은 1급 비밀이며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직접 하달하신 명령이요. 최고 사령관 동지, 김정은 원수님의 직접 명령이라는 말에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영광입니다.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저는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영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국을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부대원 선발 명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4명을 뽑아야 했습니다. 폭파 전문가, 통신, 운전, 그리고 보조 인력. 신원이 확실하고 능력이 검증된 인원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4명을 선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박성호 상사였습니다. 28살,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었죠. 폭파 분야에서는 저보다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과묵하고 신중한 성격에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끔찍이 생각하는 효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김중석 중사였습니다. 26살, 평안남도 출신으로 통신 분야 전문가였죠. 약혼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술자리에서 수줍게 말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세 번째는 최영민 하사였습니다. 24살, 황해도 출신이었고 운전과 정비를 맡았습니다. 여동생이 둘 있었는데 공장 노동자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가족 이야기할 때면 눈이 반짝이던 친구였죠. 마지막은 리종범 전사였습니다. 22살로 우리 중 막내였습니다. 평양 출신이지만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성분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의 충성심을 믿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친구였으니까요. 6월 5일 우리 5명은 개성으로 출발했습니다. 트럭을 타고 평양을 빠져나갈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승진할 수 있을 거라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할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임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개성으로 가는 길, 도로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포장이 벗겨지고 구멍이 숭숭 뚫린 길을 트럭이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북한 어디를 가나 비슷한 풍경이었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제의 봉쇄 때문에 우리 조국이 어렵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개성공단에 가까워지면서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가 깨끗해졌습니다. 포장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가로등이 서 있었습니다. 북한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중위 동지, 여기가 정말 우리 조선 땅입니까? 리종범이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입 조심해. 곧 도착한다. 개성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양에서 개성까지 가는 길은 북한 어디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구멍 뚫린 도로, 먼지 날리는 비포장 구간, 덜컹거리는 트럭. 익숙한 풍경이었죠. 그런데 개성공단 인근에 접어들면서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가 갑자기 반듯해졌습니다. 아스팔트가 매끄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차선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도로 양옆에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고요. 북한에서 가로등이라는 건 평양 중심계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장식품에 불과했죠. 중위 동지, 여기가 정말 우리 조선 땅입니까? 리종범이 트럭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22살 막내의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저는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입 조심해 종범이. 아무 데서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하지만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북한 땅이 맞는가? 내가 알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맞는가? 개성공단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깨끗한 외벽, 반듯한 창문, 정돈된 주차장. 건물 사이사이로 잔디밭이 보였고 화단에는 꽃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폐쇄된 지 몇 년이 지났다는데
평양의 새 건물보다 더 깨끗해 보였습니다. 박성호 상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중위 동지, 이게 공장입니까? 궁전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공장이라고 하면 무너져가는 건물에 깨진 창문, 녹슨 기계가 전부였습니다. 제가 군 복무하면서 봤던 모든 공장이 그랬습니다. 전력난으로 가동도 제대로 못하고 겨울이면 노동자들이 얼어 죽기도 했죠.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보위부 감시원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3명이었는데 그중 리철민 대위라는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 대씩 중위동무, 어서 오시오.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보위부 특유의 눈빛이었죠. 앞으로 동무들의 작업을 지원하게 될 거요.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시오. 지원이라고 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감시라는 것을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낱낱이 감시하겠다는 것을요. 리 대위가 우리를 공단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걸으면서 그가 경고했습니다. 동무들, 여기서 보는 것은 전부 잊으시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시설, 모든 물건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인민을 현혹시키려고 만든 것이오. 기만술이란 말이오.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여도 속은 썩어 있소. 눈에 담지도 마음에 담지도 마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눈에 담지 말라는 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공단 안으로 들어갈수록 충격은 커져만 갔습니다. 건물마다 유리창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유리창은 귀한 물건입니다. 깨지면 구하기 어려워서 비닐로 때우는 게 보통이었죠. 그런데 이곳 건물들은 하나같이 멀쩡한 유리창을 달고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작동하지 않았지만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서 신호등은 평양 중심가 몇 군데에만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최영민 하사가 건물 벽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중위 동지, 이거 페인트가 아직도 깨끗합니다. 몇 년이나 됐다면서요?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영민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보위부가 보고 있어. 뒤를 돌아보니 리 대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숙소로 배정된 곳은 공단 외곽의 관리동 건물이었습니다. 남한 관리자들이 사용하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북한 군대에서 침대란 장성급 이상이나 쓰는 것입니다. 일반 병사들은 맨바닥에 담요 한 장 깔고 자는 게 보통이었죠. 그런데 이 숙소에는 침대가 5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한 이불과 베개까지. 김중석 중사가 침대를 손으로 눌러봤습니다. 중위 동지, 이거 정말 푹신합니다. 저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벽에 귀가 있다는 걸 잊었는가. 하지만 중석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26해를 살면서 이런 침대에 누워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듯한 도로, 깨끗한 건물, 유리창, 신호등, 가로등, 침대, 이것들이 전부 미제와 괴뢰들의 기만술이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당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야. 의심은 죄악이야. 수령님을 의심하는 것은 반역이야. 하지만 눈으로 직접 본 것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옆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범이었습니다. 그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 사실이 묘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우리 5명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폭파 지점 선정, 구조 분석, 폭약 설치 계획.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냥 일에만 집중하자.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자. 당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다음날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창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개성공단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보이부 리철민 대위가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한 중위동무, 오늘은 폭파 준비 작업 대신 다른 임무를 맡기겠소. 저는 차렷 자세로 서서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3구역 창고에 남조선 기업들이 두고 간 물품들이 있소. 정리해서 폐기 처분하시오. 원래 이런 작업은 보이부가 먼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게 물품이니까요. 혹시 선전물이나 금지품이 있을 수 있으니 보이부가 먼저 수거하고 검열한 다음에 폐기하는 게 원칙이었죠. 그런데 리 대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소. 보이부 인력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니 동무들이 도와주시오. 단, 물품에 손대지 말고 그냥 옮기기만 하시오. 알겠소? 알겠습니다. 저는 부대원들을 이끌고 3구역으로 향했습니다. 3구역은 공단 안쪽에 있었는데 창고 건물이 여러 채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남한 기업들이 원자재나 완제품을 보관하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보이부 감시원 한 명이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리 대위가 아니라 부하 감시원이었죠. 그가 자물쇠를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전부 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기시오. 난 다른 구역 점검하고 올 테니 1시간 후에 보겠소.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시가 없으니 한결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철제 셔터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 5명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과자, 라면, 음료수, 초콜릿, 커피, 온갖 먹을 것들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째로, 봉지째로, 병째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성호 상사가 멍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많은 먹을 것을 한꺼번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일성 생일 행사장에서도, 군 창고에서도, 평양 백화점에서도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포장지마다 처음 보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농심, 오뚜기, 롯데, 혜태, 크라운. 남조선 글자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한글인데 처음 보는 단어들이었죠. 최영민 하사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과자 봉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노란색 봉지에 새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새우깡이라고 적혀 있었죠. 봉지 뒷면에는 황금빛 과자 사진이 있었는데 바삭바삭해 보였습니다. 영민이가 침을 꿀떡 삼키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중위 동지, 이거 먹어도 됩니까?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저게 물품에 손대면 안 됩니다. 규율 위반입니다. 보위부에 발각되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감시원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우리 5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먹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빨리 먹어. 들키면 안 돼. 제가 말했습니다. 영민이가 봉지를 뜯었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나더니 고소한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우리 모두 그 냄새에 홀린 듯 다가갔습니다. 나도 하나. 리종범이 다른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포카칩이라고 적힌 봉지였습니다. 감자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박성호 상사는 초코파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빨간 포장지에 쌓인 둥근 과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중석 중사는 컵라면을 들어봤습니다.
신라면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빨간 글씨가 강렬했습니다. 저는 음료수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액체가 들어있는 병이었는데 코코아콜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죠. 5명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새우깡을 입에 넣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바삭바삭한 식감, 짭짤하고 고소한 맛,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느낌. 이게 과자입니까? 영민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북한에서 과자라고 하면 명절에 배급되는 딱딱한 건빵이 전부였습니다. 씹으면 이가 부러질 것 같은 맛도 없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종범이가 포카칩을 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 이런 맛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성호 상사가 초코파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중이 동지,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드러운 빵 사이에 하얀 크림이 들어있고 겉은 초콜릿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평생 먹어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저도 코카콜라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갑고 달콤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톡 쏘는 느낌이 이상했지만 한 번 마시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친 사람들처럼 먹었습니다. 새우깡, 포카칩, 초코파이, 초콜릿, 사탕. 손에 잡히는 대로 뜯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그냥 먹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 5명 모두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빈 봉지들이 주변에 널브러져 있었고 입가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리종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종범아,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종범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22살 막내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중이 동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런 걸 남조선 사람들은 매일 먹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조선이 지옥이라고 배웠습니다. 미제의 식민지라서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풀뿌리도 못 먹어서 아사자가 속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서 만든 과자가 우리가 평생 먹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창고에 썩어갈 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가져가지 않아서 그냥 버려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중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약혼녀가 평양 과자 공장에서 일합니다. 한 달에 과자 2-3개 배급받으면 잘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그가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과자 더미. 여기엔 평생 먹어도 못 먹을 만큼 있습니다. 성우 상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고향에서 강냉이죽도 제대로 못 드십니다. 쌀은 꿈도 못 꾸고.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그냥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먹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기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건가? 수령님이 우리를 속인 건가? 남조선이 지옥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 건가?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32해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리해. 제가 말했습니다. 빈 봉지 다 치워. 감시원 오기 전에 흔적 없애야 해. 다들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빈 봉지들을 상자 밑에 숨기고 입가를 닫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미 본 것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맛본 것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고에서 본 것들이
먹은 것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종범이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런 걸 남조선 사람들은 매일 먹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답을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과자와 라면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다음 날 우리는 사무실 동정리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전날 창고에서 받은 충격이 차에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잠을 설쳐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임무는 임무였습니다. 보위부의 눈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 동은 공단 중앙에 있었습니다. 남한 기업 관리자들이 사용하던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외관부터 북한의 어떤 건물보다 깨끗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다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도 천장에 하얀 조명이 빼곡히 달려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정의는 귀한 것입니다. 평양도 하루에 몇 시간밖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이 건물은 조명이 저렇게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꺼져 있었지만 저 조명이 다 켜지면 얼마나 밝았을까 상상이 됐습니다. 첫 번째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이 줄지어 있었는데 책상마다 컴퓨터가 한 대씩 놓여 있었습니다. 중위 동지, 저게 다 컴퓨터입니까? 리종범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물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컴퓨터는 고위 간부들만 쓸 수 있는 물건입니다. 저도 군사대학에서 몇 번 본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책상마다 한 대씩 20대도 넘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쓴 겁니까? 그런 것 같다. 저는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반 사무원들이 컴퓨터를 쓴다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책상 옆에는 프린터라는 기계도 있었습니다. 종이를 자동으로 인쇄해주는 기계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중요 문서도 손으로 베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선 기계가 대신 해줬던 겁니다. 벽에는 하얀 기계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최영민 하사가 물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에어컨이었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내뿜고 겨울에 따뜻한 바람을 내뿜는 기계. 북한에서는 최고위 간부 집무실에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에는 구석구석 에어컨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름에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시원하게 일했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해졌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기계를 김중석 중사가 발견했습니다. 중위 동지, 이건 뭐 하는 겁니까? 투명한 통에 물이 담겨 있고 버튼이 2개 달려 있었습니다. 정수기였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기계. 중석이가 호기심에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빨간 버튼이었는데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파란 버튼을 누르니까 시원한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나옵니다. 따뜻한 물이요. 중석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따뜻한 물을 마시려면 장작불에 물을 끓여야 합니다. 그것도 장작이 있을 때 얘기죠. 장작이 없으면 차가운 물을 그냥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선 버튼만 누르면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보위부가 듣는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구내식당이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우리 5명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형 냉장고가 벽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냉장고는 평양 간부들 집에나 있는 귀한 물건입니다. 그것도 작은 냉장고가 전부죠. 그런데 여기엔 사람 키보다 큰 냉장고가 2대나 있었습니다. 조리대에는 전자레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음식을 넣으면 저절로 데워지는 기계. 저는 군사대학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식당에 그냥 놓여 있는 거였습니다. 밥솥도 있었습니다.
정의 밥솥이라고 전기로 밥을 짓는 기계였습니다. 북한에서 밥은 가마솥에 장작불로 짓습니다. 불 조절을 잘못하면 밥이 타거나 설익죠. 그런데 이 기계는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밥을 지어준다고 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오븐, 식기세척기, 온갖 기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북한의 어떤 군부대 식당보다, 아니, 평양 최고급 식당보다 시설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벽에 붙어 있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누군가 떼지 않고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다가가서 보니 메뉴판이었습니다. 오늘의 식단, 쌀밥,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치, 과일. 저는 그 메뉴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쌀밥,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치, 과일. 이게 매일 식단이었다고요? 박성호 상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도 메뉴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중위 동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북한 노동자들 밥입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5만 명 북한 노동자들이 매일 이런 밥을 먹었습니다. 쌀밥에 고기 반찬, 과일까지. 우리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평생 쌀밥을 배불리 드신 적이 없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쌀밥 한 그릇 드셨죠. 평소엔 강냉이밥, 그것도 모자라면 풀죽을 드셨습니다. 고기는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했고요. 성호 상사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홀로 농사 지으시는 어머니. 강냉이죽도 제대로 못 드신다고 했죠.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우리 어머니들이 평생 먹지 못한 것을 매일 먹었습니다. 왜? 성호 상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걸 폐쇄한 겁니까? 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확인하러 갔을 때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깨끗한 타일 바닥, 하얀 세면대, 거울, 그리고 병이 옆에 달린 이상한 기계. 중석이가 다가가서 기계를 살펴봤습니다. 중위 동지,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버튼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병이 옆에 달린 조작판에 버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뭘 뜻하는지 알 수 없었죠. 중석이가 호기심에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갑자기 변기에서 물줄기가 솟구쳤습니다. 헉! 중석이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물이 위로 솟구치는 걸 보고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뭡니까 이게? 다른 버튼을 누르니까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버튼을 누르니까 바람이 나왔습니다. 비데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남한에 와서 알았지만 남한에서는 흔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반 가정집에도 있다고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평양 최고위 간부 숙소에도 이런 화장실은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인민군 소장인데도 우리 집 화장실은 재래식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똥이 얼어붙어서 곡괭이로 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화장실에는 비데가 있고 온수가 나오고 따뜻한 바람까지 나왔습니다. 미친! 영민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겁니다. 이건 미친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미친 거였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컴퓨터, 에어컨, 정수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비데. 이것들이 전부 남조선의 기만술이라고요? 우리 인민을 현혹시키려고 만든 선전물이라고요? 말이 됩니까 그게?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5만 명 북한 노동자들이 매일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고 에어컨 바람 쐬며 일하고 따뜻한 물 나오는 화장실을 쓴 겁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은
그걸 폐쇄했습니다. 5만 명 노동자들을 다시 굶주림 속으로 내몬 겁니다. 왜요? 남조선이 싫어서요? 미제가 밉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민이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우리가 폭파하는 게 정말 적의 시설인가? 아니면 우리 인민들의 희망을 폭파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반역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당을 의심하는 것은 죄악이었습니다. 수령님을 부정하는 것은 사형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직접 본 것들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과자 창고, 컴퓨터 사무실, 쌀밥 식당, 비대 화장실. 그것들이 눈을 감아도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것이 전부 거짓이었다면? 당이 우리에게 진실을 숨겨온 거라면? 남조선이 지옥이 아니라 사실은 천국이라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생각하지 마. 의심하지 마. 당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더 결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성공단에 온 지 닷새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낮에는 폭파 지점 선정 작업을 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구조를 분석하고 어디에 폭약을 설치하면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지 계산했죠. 제가 해온 일이었습니다. 공병 장교로서 수없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영광스러운 임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고에서 본 과자들, 사무실의 컴퓨터들, 식당의 메뉴판, 화장실의 비데, 그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걸 왜 폭파해야 하는 거지? 그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김중석 중사가 저를 슬쩍 불렀습니다. 중위 동지, 잠깐 볼 것이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눈빛이었죠. 저는 주변을 살피고 보이부 감시원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그를 따라갔습니다. 숙소 뒤편 구석진 곳에서 중석이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검은색의 버튼이 몇 개 달려 있었죠. 이게 뭐야? 라디오입니다. 오늘 창고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라디오, 남한 라디오. 북한에서 외국 라디오를 소지하면 정치 범수용 소행입니다. 듣다가 걸리면 총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져왔다고요. 미쳤어. 당장 버려. 중위 동지, 배터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중석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조선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조선 방송, 우리가 평생 금지당해온 것, 들으면 죽는다고 배워온 것.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궁금했습니다. 남조선 방송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들어온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일단 숨겨. 밤에 다시 얘기하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보이부 감시원들이 자기 숙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시간,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다른 4명도 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잠들지 못한 거였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밖으로 나가자고 신호했습니다. 5명이 살금살금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소리마저 참으며 건물 뒤편으로 갔습니다. 달빛만 어슴풀에 비치는 어둠 속이었습니다. 중석이가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우리 5명이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발각되면 총살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의문이 쌓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중석이가 조심스럽게 라디오 전원을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잡음 뿐이었습니다. 중석이가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잡음, 잡음, 잡음. 그러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KBS 뉴스입니다. 우리 5명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KBS, 남조선 방송이었습니다. 선명한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일부는 오늘 탈북민 정착,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탈북민?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하나원 교육 이후 정착금과 주거 지원이 확대됩니다. 현재 탈북민 정착금은 1인당 800만 원이며 주거 지원금은 1,6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1,600만 원. 저는 그 숫자가 얼마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취업 지원,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 교육 지원? 의료 지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 적응 교육을 받은 후 임대 아파트가 제공되며 임대 아파트? 집을 준다고요?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뉴스가 다른 소식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들은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한에서 탈북자를 받아준다, 돈을 준다, 집을 준다, 일자리를 준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는 평생 남조선이 지옥이라고 배웠습니다. 탈북자들은 남조선에 가면 노예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미제의 앞잡이로 끌려가 비참하게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남조선 정부가 탈북자들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집을 주고, 일자리를 주고, 교육까지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중석이가 라디오를 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 후 리종범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중이 동지.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22살 막내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탈북하면? 만약에 우리가 남조선으로 가면? 만약에 우리가 저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돈과 집과 일자리를 받으면? 저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쉿.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벽에도 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됐습니다. 내일 얘기하자.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위험해. 내일 작업 중에 따로 시간을 만들자. 4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각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방금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이대로 북한에 남아서 거짓말 속에서 살다가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남조선으로 갈 것인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인민군 소장, 혁명열사의 아들, 당에 평생을 바친 사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냉이죽도 제대로 못 드시는 분. 동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탈북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연좌제. 북한에서 탈북자 가족은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제가 탈북하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들도 모두 수용소에 가게 됩니다. 그걸 알면서 떠날 수 있는 건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남아있으면 뭐가 달라지는가? 어머니는 계속 굶주리실 것이고, 동생들은 계속 고생할 것이고, 저는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게 정말 사는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죽어가는 것인가?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일 동료들과 진지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개성공단에 온 지 1회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숙소를 나서는데 보이부 감시원이 눈에 띄게 늘어 있었습니다. 원래 3명이던 감시원이 5명으로 늘어나 있었죠. 새로운 2명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박성호 상사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감시가 갑자기 강화된 건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라디오를 들은 걸 눈치챈 건가? 아니면 창고에서 과자 먹은 걸 알게 된 건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티, 내지 마. 평소처럼 행동해.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보이부 감시원 1명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한대식 중위동무. 저는 멈춰 섰습니다. 리철민 대위 동지께서 부르십니다. 따라오시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군인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특히 보이부 앞에서는요. 알겠습니다. 감시원을 따라 보이부 임시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리철민 대위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처음 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좌였습니다. 대위보다 2계급 위. 보위부 중좌라면 상당한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여기에? 한대식 중위 들어오시오. 중좌가 말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내였는데 눈이 매서웠습니다.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이었죠. 저는 차렷 자세로 경례했습니다. 조선인민군 공병대대 한대식 중위 명령에 따라 출두했습니다. 편히 서시오. 중좌가 손짓했습니다. 저는 자세를 풀었지만 긴장은 풀 수 없었습니다. 나는 보위부 최광수 중좌여. 평양에서 이번 작전 감독차 내려왔소. 평양에서? 감독차!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 중위 동무. 중좌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동무 부대원들 상태가 좀 이상하다는 보고가 올라왔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며칠 전부터 동무 부대원들이 동요하는 기색이 보인다는 거요. 작업 중에 멍하니 있거나 서로 수군거리거나. 혹시 동요하는 자가 있소?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들켰나? 라디오를 들은 게 발각된 건가? 아니면 누군가 밀고 한 건가?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모두 당에 충성하는 동무들입니다. 이번 임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좌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바로 들킬 것 같은 눈이었죠. 그렇겠지. 중좌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동무는 혁명열사 집안이니까. 할아버지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한길무장투쟁을 함께하신 분이고 아버지께서 인민군 소장이시니 동무를 의심하는 건 아니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중좌가 말을 이었습니다. 출신 성분이 낮은 자들은 조심해야 하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히 리종범 전사. 중좌가 서류를 들춰봤습니다. 그 동무 부모가 장사꾼이라며? 장마당에서 장사한다고 되어 있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종범이. 우리 중 막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열심히 하는 친구.
그런데 그 친구가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장사꾼은 천한 취급을 받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장사는 자본주의적 행위로 간주되거든요. 종범이 부모님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신다는 건 성분이 좋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장사꾼 자식들은 사상이 불순하기 쉽소. 돈에 눈이 멀어서 조국을 배신할 수도 있고. 중좌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동무 이상한 기색 없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리종범, 동무는 당에 대한 충성심이 누구보다 강합니다. 중좌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렇소? 예,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종범 동무는 출신 성분이 낮은 것을 극복하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동무입니다. 이번 임무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똑바로 중좌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종범 동무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혁명열사 집안의 명예를 걸고 보증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좌가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믿는 건지 의심하는 건지. 좋소. 한참 후에 중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동무가 그렇게 말한다면 믿겠소. 하지만 부대원들 단속 잘하시오. 이번 임무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직접 하달하신 것이오. 문제가 생기면 동무도 무사하지 못할 거요.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경례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정말 위험했습니다. 보위부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았지만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감시가 강화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대원들을 몰래 불러 모았습니다. 숙소 뒤편 구석진 곳. 라디오를 들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오늘 보위부 중좌한테 불려갔다. 제가 말했습니다. 4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가 의심받고 있어. 동요하는 기색이 보인다고 보고가 올라갔대. 누가 밀고 한 겁니까? 김중석 중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밀고가 아닐 수도 있어. 그냥 감시원들이 눈치챈 걸 수도 있고. 저는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쳤습니다. 조심해. 보위부가 우릴 지켜보고 있어. 티 내지 마. 박성호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업 중에 멍하니 있지 마. 수군거리지 마. 웃지도 마. 평소처럼 행동해. 아니, 평소보다 더 충성스럽게 행동해. 제가 말했습니다. 특히 종범이. 리종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2살 막내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너 의심받고 있어. 부모님이 장사꾼이라서. 종범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진짜로. 알아. 그래서 내가 보증했어. 혁명열사 집안 명예 걸고.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보위부 눈에 띄지 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행동해. 알겠지? 종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위부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동료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경고를 듣고 숙소로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 달랐습니다. 처음 개성공단에 왔을 때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당에 충성하는 군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명령에 복종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과자 창고에서, 사무실에서, 식당에서, 화장실에서, 라디오 앞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봤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의문의 씨앗, 의심의 씨앗, 그리고 희망의 씨앗. 그 씨앗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보이부의 감시가 강화된다고 해서, 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그 씨앗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위험한 건 알았습니다. 발각되면 죽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렵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말 속에서 평생 살다가 죽을 수는 없다.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다시 눈을 감을 수는 없다. 그 생각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다른 4명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폭파 사흘 전이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6월 16일. 우리는 그날을 위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폭약 설치 위치와 최종 확인, 기폭 장치 점검, 안전거리 계산. 제가 수없이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손에 익은 작업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폭약을 만지는데 손끝이 저렸습니다. 기폭 장치를 연결하는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걸 정말 폭파해야 하는 건가? 며칠 전부터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자 창고, 컴퓨터 사무실, 쌀밥 식당, 비대 화장실, 그리고 라디오에서 들은 남한 방송. 그것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적의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일하고 사람답게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왜 폭파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저녁 작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개성공단 건물들이 실루엣처럼 서 있었습니다. 사흘 후면 저 건물들 중 하나가 사라집니다. 제 손으로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다. 더 이상 당의 명령에 눈 감고 복종할 수 없다. 난 남으로 가겠다. 그날 밤 저는 부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보이부 감시원들이 잠든 시간, 우리는 작업장 뒤편 구석으로 모였습니다. 달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이었습니다. 5명이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중요한 얘기를 할 거라는 것을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내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반역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총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동무들. 4명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난 솔직히 말하겠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난 더 이상 이 체제를 믿을 수 없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평생 들은 게 전부 거짓이었소. 남조선이 지옥이라고? 미제의 식민지라고? 인민들이 굶주린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소. 우리가 직접 봤잖소. 과자 창고, 컴퓨터 사무실, 쌀밥 식당.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소. 탈북자한테 돈 주고 집 주고 일자리 준다고 했지 않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난 남으로 가려 하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반역, 배신, 탈북. 32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 소리인지 동료들의 심장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박성호 상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한테는 죄송하지만. 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홀로 농사 지으시는 어머니. 그분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어머니는 평생 강냉이죽도 제대로 못 드셨습니다. 쌀밥은 꿈도 못 꾸셨고요. 그런데 여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매일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었습니다. 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우리 어머니는 굶어야 하고 여기 노동자들은 배불리 먹었습니까? 같은 조선 사람인데. 왜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엉킨 목소리였습니다. 저도요. 리종범이 끼어들었습니다. 22살 막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여기 남아봤자 굶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종범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중이 동지, 저희 부모님은 장마당에서 장사하십니다. 그것도 불법이라고 단속 나오면 숨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장사해봤자 강냉이 몇 킬로 사는 게 전부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군대 와서 처음으로 하루 3끼 밥을 먹어봤습니다. 군대 밥이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서는 하루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고에는 과자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먹어서 그냥 버려지는 거였습니다.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김중석 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약혼녀가 있습니다. 결혼하려고 돈 모으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평생 모아도 결혼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남조선에서는 탈북자한테 집을 준다고 했습니다. 정착금도 주고 일자리도 준다고 했습니다. 중석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족 부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최영민 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영민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한테는 여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거의 안 나옵니다. 배급도 끊겼고요. 지금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동생들 굶기기 싫습니다. 남조선 가서 돈 벌면 어떻게든 동생들 도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명 전원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 모두가 탈북을 결심한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좋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계획을 말하겠소. 저는 며칠 동안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파 당일 혼란을 틈타 움직인다. 4명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연락사무소가 폭발하면 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거요. 보위부, 군 지휘부, 모든 시선이 폭발 현장에 쏠릴 거요. 그때 우리가 빠진다. 어디로 갑니까? 성호 상사가 물었습니다. 서해안이요. 벽성포 방향으로. 여기서 15km 정도 거리요? 저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대충 지도를 그렸습니다. 야간에 산길을 타고 이동한다. 새벽에 해안에 도착해서 어선을 탈취한다. 그걸 타고 남하하는 거요. 경비는요? 해안 경비가 삼엄하지 않습니까? 중석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폭약이 필요하오. 4명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폭약 일부를 빼돌린다. 그걸로 해안 초소를 무력화하는 거요. 폭발을 일으켜서 경비병들의 주의를 끈 사이에 배를 탈취한다. 위험합니다. 영민이가 말했습니다. 알아. 위험하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성공 확률이 높지 않소. 중간에 발각될 수도 있고 해안에서 잡힐 수도 있고 바다에서 침몰할 수도 있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료들을 둘러봤습니다. 실패하면 죽는 거요. 그건 맞소. 하지만 생각해보시오. 북한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보이부에 끌려가서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거요. 빨리 죽느냐 천천히 죽느냐의 차이일 뿐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자유를 향해 뛰다가 죽겠소. 그게 더 사람다운 죽음 아니겠소?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우 상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갑시다. 중위 동지. 종범이가 그 위에 손을 포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중석이가 손을 얹었습니다. 같이 갑시다. 영민이가 마지막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그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5개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손이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같이 살자.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조선 가서 사람답게 살자.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자고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자. 그게 그렇게 큰 바람이겠소? 그냥 사람답게 사는 거요. 4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요. 6월 16일 그날 우리 운명이 결정되어 저는 포개진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한테도 티 내지 마시오. 평소처럼 행동하시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자유를 향해 뛴다. 5개의 손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우리는 각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하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을 건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사흘 후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을 것입니다. 2020년 6월 16일. 그날은 아침부터 긴장됐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힘들었죠. 옆에 앉은 종범이를 보니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보이부의 눈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오전에는 마지막 점검 작업을 했습니다. 폭약 설치 상태 확인, 기폭 장치 연결 상태 확인. 제 손으로 설치한 것들이었습니다. 곧 이것들이 폭발할 겁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사라질 겁니다. 점심을 먹고 대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폭파 시간이 임박했다는 뜻이었죠. 우리 5명은 숙소에서 대기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준비됐는가? 준비됐다. 미리 챙겨둔 배낭이 침대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식량, 물, 빼돌린 폭약, 그리고 권총 2정. 보이부 감시원 숙소에서 몰래 훔쳐온 것이었습니다. 성호 상사와 제가 한 정씩 가지고 있었죠.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한 분 한 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49분. 쾅! 거대한 폭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유리창이 덜컹거렸습니다. 숙소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있던 방향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폭파가 성공한 겁니다. 밖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녔습니다. 고함소리, 비명소리, 사이렌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보이부 감시원들이 폭발 현장 쪽으로 달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군 지휘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폭발 현장에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을 돌아봤습니다. 4명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지금이다. 움직여. 저는 손짓했습니다. 5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침대 밑에서 배낭을 꺼냈습니다. 어깨에 맸습니다. 숙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폭발 현장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폭발에 정신이 팔려 있었죠. 저쪽으로.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개성공단 외곽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뛰면 눈에 띄니까 걸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등 뒤에서 누가 거기서 하고 외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공단 외곽에 가까워졌습니다. 건물들이 드문드문해졌습니다. 인적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관문이 나타났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병사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서 있었죠. 평소라면 통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폭발 소식을 들었는지 병사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병사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거기서 신분증. 저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군인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요. 보위부 특별임무 수행 중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위부. 그 이름만으로도 긴장하게 되는 것이 북한 군대였습니다. 긴급 상황이니 비켜시오. 저는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위조 문서였습니다. 보위부 직인을 본떠서 만든 것이었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급하게 보면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병사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 들키면? 만약 위조라는 걸 알아채면? 병사가 문서를 힐끗 보더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병사가 격려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사가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따라오는 동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검문소를 지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검문소에서 충분히 멀어진 후에야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통과했다. 성호 상사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계속하자. 저는 대답하고 앞장섰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공단을 벗어나 외곽 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목표는 서해안 벽성포, 여기서 15km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4-5시간, 야간에 이동해야 안전했습니다. 마을을 피해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북한의 산길은 험했습니다. 제대로 된 등산로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잡목 사이를 헤치며 걸어야 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습니다. 야간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군사대학에서 배운 야간 이동 기술이 도움이 됐습니다. 별자리로 방향을 확인하고 지형지물을 이용해 경로를 잡았습니다. 뒤에서 동료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범이가 물었습니다. 숨이 차서 말이 끊겼습니다. 절반 정도 왔어. 조금만 더 버텨.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리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에게 희망을 줘야 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다리가 청은망은이었습니다. 배낭끈이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짭짤한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냄새 맡았어? 성호 상사가 물었습니다. 응, 바다 가까워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해안만 넘으면 됩니다. 배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관문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해안 경비. 북한의 해안 경비는 삼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초소마다 병력이 배치되어 있고 탐조등이 바다를 훑었습니다. 탈북을 막기 위해서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해안에서 붙잡혀 총살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가자. 저는 말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자유를 향해. 새벽 2시, 서해안 벽성포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산등성이에 엎드려 해안을 내려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바다가 검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바다만 건너면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안 초소를 살펴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보다 병력이 훨씬 많았습니다. 평소라면 서너 명 있을 초소에 10명도 넘는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탐조등도 2배로 늘어나 있었고 경비정 한 척이 해안 가까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폭파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안 경비가 강화된 것입니다. 혹시 모를 남한의 보복 공격에 대비하는 것일 수도 있었고 혼란을 틈탄 탈북자를 잡으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젠장! 최영민 하사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저 병력을 어떻게 뚫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경비병 서너 명을 폭발로 유인하고 그 틈에 배를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이 넘는 병력을 상대로 그 계획이 통할까요? 돌아가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라진 것이 발각됐을 겁니다. 개성공단으로 돌아가면 총살입니다. 산속에 숨어도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계획을 바꾼다. 동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저쪽 창고에 폭발을 일으킨다. 저는 해안에서 200m쯤 떨어진 창고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어망이나 어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보였습니다. 폭발이 일어나면 경비병들이 달려갈 거다. 그 틈에 나머지가 배를 탈취한다. 중위 동지가 직접 가십니까? 성호 상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폭약을 가장 잘 다루니까 시한장치 설치하고 바로 합류한다. 걱정하지 마. 사실 걱정이 안 될 리가 없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시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설치하다가 발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나면 바로 움직여. 망설이면 안 돼. 알겠지? 4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폭약과 시한장치를 꺼냈습니다. 나머지 짐은 성호 상사에게 맡겼습니다. 10분 후에 폭발하게 설정한다. 그때까지 부두 가까이 이동해지 있어. 조심하십시오. 종범이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금방 돌아온다. 저는 대답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엎드려서 기어갔습니다. 풀숲 사이로 몸을 숨기며 조금씩 전진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숨을 멈췄습니다. 오후 분쯤 걸려서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창고 뒷벽에 몸을 붙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비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폭약을 꺼내 창고 벽에 부착했습니다. 시한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10분,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망쳐야 했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하지만 소리 나지 않게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동료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됐어. 곧 터진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두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수풀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3분. 쾅! 거대한 폭음이 울렸습니다. 창고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화염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초소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들이 창고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0명 넘던 병력 중 대부분이 불을 끌어갔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외쳤습니다. 5명이 부두를 향해 뛰었습니다.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탐조등 불빛 아래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들키면 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두에 어선 한 척이 묶여 있었습니다. 낡은 목선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겐 생명줄이었습니다. 저 배다. 성호 상사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배를 향해 달렸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5m, 3m, 2m. 거기 서라. 총성이 울렸습니다. 초소에 남아있던 경비병이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탕, 탕, 탕.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우리 주변으로 총알이 튀었습니다. 악!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영민이가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총에 맞은 겁니다. 영민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모두가 죽습니다. 영민이 잡아! 배 띄워! 저는 명령했습니다. 성호 상사가 달려가 쓰러진 영민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대로 배 위로 올렸습니다. 영민이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저와 종범이가 배에 뛰어 올랐습니다. 중석이가 배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었습니다. 엔진 걸어. 종범이가 선미로 달려갔습니다.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엔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종범이가 울먹이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드르륵, 퉁퉁퉁퉁. 엔진이 걸렸습니다. 출발.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 울렸습니다. 총알이 배 주변물에 튀었습니다. 나무 선체에 박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다들 엎드려. 저는 소리쳤습니다. 5명이 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머리 위로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가 해안에서 멀어졌습니다. 50m, 100m, 200m. 총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해안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경비정이 있었어. 쫓아올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해안 쪽에서 탐조등 불빛이 켜졌습니다. 경비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보였습니다. 엔진 끄고 숨어. 저는 명령했습니다. 종범이가 엔진을 껐습니다. 배가 파도에 출렁거리며 멈췄습니다. 우리는 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경비정에서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바다를 훑었습니다. 하얀 빗줄기가 수면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00m, 100m, 50m. 불빛이 우리 배 근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m, 10m, 5m. 숨이 막혔습니다. 발각되면 끝입니다. 이 바다에서 죽는 겁니다. 경비정이 우리 배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우리 머리 위를 스쳐갔습니다. 1초, 2초, 3초. 지나갔습니다. 경비정이 다른 방향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살았다. 성우 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멀리 가야 해. 저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종범이가 다시 엔진을 걸었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엔진 소리가 이상해졌습니다. 퍽퍽퍽. 쿵. 엔진이 멈췄습니다. 왜 그래? 왜 멈춘 거야?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종범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연료 탱크를 확인해 보니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원래 연료가 얼마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젠장. 저는 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좌절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노 있어. 노 찾아. 배 안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낡은 노 2개가 있었습니다. 교대로 젓는다. 쉬지 말고 저. 저와 성호 상사, 중석이, 종범이 4명이 교대로 노를 저었습니다. 영민이는 배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종범이가 자기 옷을 찢어 영민이 어깨에 감았습니다. 지혈을 하려는 것이었죠. 영민이 형, 죽으면 안 됩니다. 종범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조선 가서 병원 가면 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도착합니다. 영민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노를 저었습니다. 빨리, 더 빨리 영민이가 죽기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검던 바다가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온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배가 있습니다. 종범이가 외쳤습니다. 수평선 위로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선체,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배 위에 있던 흰 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목이 찢어져라 외쳤습니다. 우리는 귀순자입니다. 탈북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초계함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금 접근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흰 천이 떨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해낸 겁니다.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이 우리 배 옆에 멈췄습니다. 회색빛 철제 선체가 거대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적이라고 배웠던 그 깃발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올라오십시오.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말이었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남한 사람들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먼저 올라갔습니다. 녹슨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올랐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라야 했습니다. 갑판에 발을 딛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장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군복, 단정한 모습. 북한 군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잘 먹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성호 상사가 올라왔습니다. 중석이가 올라왔습니다. 종범이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민이가 들것에 실려 올라왔습니다. 총상 환자, 응급처치, 시작. 군의관이 달려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영민이 곁에 무릎을 꿇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출혈이 심합니다. 의무실로 옮기세요. 병사들이 영민이를 들것째 들고 갔습니다. 군의관이 뒤따라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적군인 줄 알았던 남한 군인들이 우리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총을 겨누는 게 아니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북한 군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해군 부사관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담요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따뜻하게 했습니다. 담요가 따뜻한 게 아니라 그 행동이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거 드세요. 부사관이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갈색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커피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컵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커피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모든 것이 따뜻했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항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한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난간으로 걸어갔습니다. 종이컵을 두 손에 쥔 채로요. 수평선 너머로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보였습니다. 수십 층, 아니 100층도 넘어 보이는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높다는 류경호텔보다 높아 보이는 건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도로가 보였습니다.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자동차들이요. 북한에서는 평양에서도 자동차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로가 자동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침인데도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에도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는 낮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종범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난간을 잡고 육지를 바라봤습니다. 22살 막내의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저게 남조선입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꿈입니까? 이게 꿈입니까? 종범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꿈인 것 같았습니다. 평생 지옥이라고 배웠던 나라, 인민들이 굶주린다고 들었던 나라, 미제의 식민지라서 비참하게 산다고 들었던 나라, 그 나라가 저렇게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지옥입니까? 저것이 비참한 삶입니까? 그럼 우리가 살던 북한은 뭡니까? 갑자기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가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인민군 소장, 혁명열사의 아들, 평생을 당에 바친 사람.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을 믿으라고, 수령님을 따르라고, 남조선은 적이라고, 미제는 악마라고. 저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평생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속은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도 알면서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버지, 울음이 터졌습니다. 32해, 인생에서 한 번도 운 적이 없었습니다. 군인은 울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혁명 열사의 후손은 나약해선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울었습니다. 가판에 주저앉아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옆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성호 상사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함경북도 청진에 홀로 계신 어머니, 강냉이죽도 제대로 못 드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두고 왔습니다. 다시는 못 봅니다. 연좌제 때문에 어머니가 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성호 상사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중석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약혼녀를 두고 왔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던 여자를요. 다시는 못 봅니다. 그녀에게 뭐라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종범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하시는 부모님, 굶주리면서도 자식을 키워주신 부모님,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종범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그때 의무실 쪽에서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영민이었습니다. 어깨에 붕대를 감고 병사 한 명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의식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영민이가 갑판 위 풍경을 봤습니다. 울고 있는 동료들을요. 그리고 난간 너머로 보이는 인천항을요. 영민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5명의 북한 군인이 대한민국 해군 함정 갑판 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울고 있었습니다. 속았다는 분노, 버리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는 안도, 모든 감정이 뒤엉켜서 눈물이 됐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그 해군 부사관이었습니다. 그가 제 눈높이에 맞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이 사람은 저를 모릅니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적국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저를 환영한다고 합니다.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왜요? 왜 저를 도와줍니까? 왜 적이었던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줍니까?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2해 동안 적이라고 배웠던 나라, 지옥이라고 들었던 나라, 미제의 식민지라고 주입받았던 나라, 그 나라가 저를 살려줬습니다. 그 나라가 저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커피를 건네고 부상당한 동료를 치료해줬습니다. 그 나라가 저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인천항의 아침, 햇살이 갑판을 비췄습니다. 5명의 등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마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은 평생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약혼녀. 그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이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자유의 눈물이라는 것을요.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원을 거쳐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이지만 저에게는 꿈 같은 삶입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북한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성호 상사, 중석이, 영민이, 종범이. 우리 5명은 지금도 가끔 만납니다. 소주 한잔 하면서 그날 이야기를 합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입니다. 피보다 진한 가족이요.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은 아직 소식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날 어머니 무덤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불효자를 용서해달라고 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자유를 찾았다고,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저에게 새 생명을 준 나라, 저에게 자유를 준 나라.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